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은 계속해서 트럼프 랠리를 보여주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원대인 게 문제이고 삼성전자가 계속 신저가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시장이 자금을 뺏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가상자산, 가상화폐 쪽의 시장으로 자금이 막 쏟아져 나가고 있고 미국 시장도 잘 가니까 국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장으로 이동하고 탈출하는 그런 엑소더스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최악의 구간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방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증권사에서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던데요. 얘기를 들었다시피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 두 번째는 달러 원 환율, 오늘도 1,400원대 위에서 움직이니까요. 네. 또 세 번째는 반도체 이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한 번 52주 신저가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다 할 마니까 투자 전략 세우기가 참 쉽지는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예,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예. 자, 오늘도 뭐 어렵습니다. 미국은 잘 가는데 우리 시장만 철저히 왕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가는지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해법을 찾아보고 주도주나 테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풀을 통해서 AI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뭐 시장을 보는데 흥은 안 납니다. 오늘 시장 1시간 정도 개장했는데 낙폭이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고 업종들도 테마들도 빨간불을 켰다가 전부 다 파란불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건설주가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뭔가 주도주, 반도체, 2차전지, 뭐 제약바이오 다 안 좋으니까 주도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냥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데 건설주가 남북경협주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이 엮이면서 일단은 오늘 중소형주, 작은 종목들 위주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반영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 갑니다. 89,000달러까지 장중이 조금 전에 돌파를 했다가 지금 88,000달러 선인데 암호화폐 STO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심도 많고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엔터, 뭐 대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가 않습니다. 화장품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관세 맞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또 떨어지고 있고요. 전력설비라든지 2차전지, 원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락세, 우주항공, 조선, 방산 같은 것들은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역시 마찬가지죠. 간밤에 테슬라는 9%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런 걸 우리가 2차 전지로도 못 받고 자율주행으로도 못 받으니까 시장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랠리를 보여줬던 트럼프 수혜주들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싱크풀만 보면 너무나 답답한데요.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이슈부터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뭐 5시, 새벽 6시, 7시 이 사이만 해도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2,000달러가 올랐습니다. 이 한두 시간 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비트코인이 89,000달러를 돌파했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면서 88,00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뚫어내니까 이제 계속 갑니다. 상방이 열렸고 천장이 뚫렸습니다. 그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만약에 어제라도 비트코인을 사셨다면 지금 무조건 수익이겠죠? 계속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가상화폐 쪽으로 자금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인데 해외 시장에서 코인 거래가 엄청나게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코인 투자에 뭔가 선두주자였잖아요. 이러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래가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해외 시장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의 코인 가격이 뭐 10에서 15% 더 프리미엄을 받고 가격이 높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 시장이 소외되고 우리 시장이 코인 시장이 약간 주춤한 사이에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의 가격, 코인 가격들이 더 낮게 형성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 랠리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 지금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하루만 거래 대금이 18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국내 코인 대형 거래소 5개의 총합 거래 대금이 거의 20조 가까이 쏠렸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코인에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그나마 빛을 보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하나투자증권 한 6% 갖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어제 17% 넘는 급등세였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8%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도 어제 19% 넘게 상승 마감한 이후 오늘도 16% 추가적으로 오름세.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역시 16% 급등하면서 오늘 좋은 출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블록체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 4%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티사이언픽이 있는데 티사이언픽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그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지트가 티사이언픽의 대주주여서 또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7% 강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시가 대비해서는 현재 상승폭은 줄이는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어쨌든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의 흐름 잠시 보셨습니다. 다음 테마주 가볼까요? 자,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나 테마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앞서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나마 건설주 중에 중소형 건설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좀 살펴봤더니 지금 우리 시장에서 뭔가 주도하거나 상승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 종목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테마 그리고 트럼프 랠리의 끝을 계속 잡고 가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다음 타자로 이번에는 남북 경협주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트럼프가 집권했던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장에서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믿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 만남이 성사됐고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북한이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남북 경협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도 내려오고 남북 대치 상황이 펼쳐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 주저앉았었는데 자, 이런 테마를 계속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가 된 게 이제 남북 경협이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직접적으로 선거 기간에 이야기하기도 했죠. 내가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이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평양에 방문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놀랍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진짜 취임하고 나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남북 경협주가 반짝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동안 또 약간 소외받다가 오늘은 다시 또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역시 건설주들이 조금의 반사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것이 러시아 크렘린궁정에서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다. 미국 쪽에서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재건도 함께 엮일 수 있는 건설주의 오늘 그나마 상승부를 켜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광통원인데요. 어제 10% 넘는 급등세 종가로 마무리한 이후에 오늘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관련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삼보토건도 지금 7거래 연속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마감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튀면서 18%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보토건과 DYD는 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삼보토건의 최대 주주가 DYD이거든요. 함께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회와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관련해서 또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오늘 10% 좀 떨어지면서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드릴 크레인 트럭을 양산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관련주로 묶여 있었는데 오늘 소폭 약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관련주로 좀 골라봤는데요. 수주 계약 이런 부분도 눈에 띕니다. 호주와도 5천억 원 이상의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참고 삼아 골라봤습니다. 어쨌든 남강통원, 삼구통원은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DY 쪽에서 9% 약세 힘으로 약세가 나오면서 좀 차별화는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관련주의 흐름이었고요.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화장품 관련주들을 봐야 되겠는데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 쪽에서 다 부담을 받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화장품이 실적이나 수출 실적은 좋습니다. 아직까지 화장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뭐 K-뷰티 이야기 나오면서 해외 쪽에서 많이 팔리는 것은 확실한데 상반기에 화장품 우리나라 수출액이 6조 7천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가 늘어났고요. 특히 미국에서의 판매가 많이 늘었는데 지난 상반기에 미국에 우리가 수출한 화장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나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화장품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미국 쪽으로도 이제 수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들, 특히 미국 북미 쪽에 수출하는 화장품 종목들의 실적이 개선됐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세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이나 너무 좋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에서 팔릴 때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이 관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에 또 강달러, 원달러 환율 1,400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수출 쪽에서는 어쨌든 실적으로 좀 환 이익이 있겠지만 뭐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수입할 때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상쇄되면서 이익 증가치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담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중국 광군제가 어제 있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조금 뭔가 화장품주들 판매가 잘 되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판매가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뚜렷한 것들이 더 나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겹겹이 중국과 미국의 타격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드릴게요. 네, 오늘 역시나 부진합니다. 중국 경기 부진 그리고 실물 경책이 빠진 중국 부양책 이 실망감이 더해지는 듯합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굵직한 대장주들이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14개 증권사 중 2곳이 목표 주가를 최근 하향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4%의 약세 흐름이고 LG생활건강은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이후에도 주가가 그렇게 못 가고 있는 흐름들이 당연히 반영이 되면서 오늘 3% 약세 흐름입니다. 한국화장품제도도 5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은 나와줍니다만 오늘 주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콜마가 그래도 3분기 괜찮은 실적을 냈었고 사실 ODM 업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 보호 무역주의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있어도 K뷰티에 대한 실적, 우려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맞물려 있었지만 그게 차츰 풀리면서 피크아웃 우려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맥스 오늘 5% 약세 흐름으로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조 공장이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주목하던데요. 희비가 엇갈리는 요소들 잘 파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관련 K뷰티 화장품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종목별 대응이 오늘따라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종목별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증시를 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궁금증들 저희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시원한 해답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조금 엇박자를 타면서 답답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쯤 반등할지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파트너님과 가장 먼저 미증시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좀 네. 탄력은 둔화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미국 네.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그 헤지펀드가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한 네. 500여 개 공매도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헤지펀드가 손절이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 해리스 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공매도를 때려놨었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저 트럼프 선거 진영에 뛰어들어서 2,500억의 선거 자금을 또 투입을 했죠. 미국 전역에 로봇택시를 깐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헤지펀드가 시장가로 테슬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를 환매수를 하려면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하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손절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시장가를 그렇게 올라갔던 그런 그림들이 나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다우지수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 라인들이 있었죠.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이었는데요. 자, 과거에는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와 머리 라인을 그리면서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 선거인단 수를 채우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는 그런 소식에 시장가로 헤지펀드들이 환매수가 나왔습니다. 환매수가 나오면서 시장가로 매수가 나오면서 이 저항선 위에서 시작을 하면서 계속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됐는데 최고 저항선,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저항선까지 오늘 뚫고 살짝 내려온 그림인데 자, 이 뚫었다는 의미가 한 번 더 위로 한번 반등이 나오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또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지수도 하나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 라인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 나스닥 최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해 놨었죠. 요 라인들은 헤지펀드들이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찍을 때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공매도를 때리면서 지수 하락을 유도해서 나스닥 선물이나 뭐 S&P 선물 이런 종목들에서 또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졌었고 공매도도 밑으로 더 주가를 하락 시에 또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렇게 양방향으로 또 수익을 내던 그 상품이었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시장가로 공매도를 환매수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갭으로 올라가면서 과거의 저항선을 지삼아서 올라가고 그 다음날 또 갭으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손절이 나오는 헤지펀드의 손절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도 그렇고요. 생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지수 하락을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번 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였고요.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코스피 200 지수로 330, 코스피 선물도 330 지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라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것도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물 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내 증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또 2,500선이 장중에 좀 이탈을 하면서 진짜 증시 체력, 한국 증시체력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자금이 메말라서 그런 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의 레벨로 봤을 때 하단 이제 좀 다지고 올라선다라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 지선을 찍었습니다. 네.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종목 그래프인데요. 자, 이 코스피 200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목요일, 금요일 9시 생방송 그리고 네. 토요일 날도 11시 생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하고 기관, 지금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던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어서 지수가 못 오른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면서도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2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야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선을 오늘 찍었습니다. 자, 이제 하방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 이제 맘 놓고 매수를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방은 끝났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 좀 전문 파트너님 이야기 듣고서 안심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시장, 사실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섹터군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포함된 반도체가 아닐까 싶고요. 네네. 엔비디아가 뭐 긍정적인 이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KT스법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 네네. 다양한 뭐 미국의 우선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 갖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 대표하긴 하지만 시장 자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 이제 반등합니까? 네, 삼성전자 네. 지선 오늘 한 틱 안 찍었는데 네. 이제 반등 나올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도 네.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그 라인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네. 엔비디아도 제가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한번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었습니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자, 기존에 이렇게 테슬라가 위에 그 헤지펀드들이 손절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디에서 손절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M자형 하락을 제가 그리고 있으면서 이거 한번 M자형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헤지펀드 입장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더 우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좀 우세가 나와서 일단은 하방으로 좀 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됐다는 소식에 자,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이 시장가로 환매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매도 친 거를 손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주식을 사야 돼요. 근데 누구보다 빠르게,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가로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저항선, 이 저항선은 제가 계속 아침 마켓 나고 이브에 나오면서 계속 보여드린 그 라인인데, 요 라인을 지지 삼아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고 이 저항선도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로써 지금 헤지펀드에 있는 그 분들은 제 생각에 한 20조 이상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하나 보면서 이 현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과거 라인, 고점 라인들 같은 경우에 요 라인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나중에 한번 다시 찍을 때 지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현재는 지금 그럴 마음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금 올라탄 상황에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연결된 이 파란색 추세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웨인아웃 기간, 지금 파생 상품에서 선매도, 풋옵션, 콜매도, 그리고 인버스까지 지금 오늘 다 청산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요일, 금요일 9시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요 라인들 최저점 라인을 찍을 때 전부 다 청산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토요일날 11시 방송에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런 라인들,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나 요런 라인들 지지선을 찍었을 때 하방 포지션을 전부 청산을 하고 나서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이 또 올리고 있죠. 요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배우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200 지수는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면 350포인트까지 올라가서 뚫게 될 경우 360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기염이 표해질 걸로 보이고요. 자, 코스피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있는 저항선 2700포인트까지 다시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좀 안심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700까지 지수 상단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좀 동조화돼서 같이 하락하는, 네, 좀 슬프게도 같이 오르면 좋을 텐데요. 네. 네, 그럼 삼성전자 이제 오를 수 있다라고 앞서서 코멘트 달아주셨는데, 어떻게 하길래 또 그러한 부분을 보시는지 좀 차트적인 거 부분, 그리고 이슈적인 네. 부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차트를 네.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되게 신기하세요. 너무- 왜 이거 먹고 오르지? 왜 이거 먹고 떨어지지?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를 한번 보면서 어디를 찍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지금 오늘자 일봉을 보시면 53,800원을 저점을 삼고 있는데, 자, 추세선을 제가 구워온 게 53,700원 저점 라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을 보시면 과거의 라인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요 라인들이에요. 일봉상 고점 라인들과 그 라인들,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선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선 지선을 삼았던 그 라인들을 쭉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이 오늘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라인이 최하단 지선이라고 보시고, 자, 제 생각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현재 가격 54,000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53,900원하고. 자, 53,700원까지는 한번 매수를 보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한번 매수를 한번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코스피 200 지수도 지금 현재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제가 예전에도 9월 3일이죠. 9월 3일 날 제가 매수를 드렸어요. 17만 원 중반에 있는데 15만 3천 원부터 매수를 드려서 제가 주주 게시판이나 다른 분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던 그 SK하이닉스죠. 하지만 그 다음날 15만 3천 원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보고 계시고요.
이 파란색 추세 지지선 이 라인들을 찍고 올라갈 때 제가 또 아침 방송 마켓나우 2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서 이제는 SK하이닉스 저점이 나왔다. 이제 더 이상 하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5만 3천 원 이하에서는 요 라인들에서도 언제든지 매수를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M자형 여기서 단기 M자를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목표치를 20만 원서부터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20만 원서부터 매도를 드린 이유가 요 라인이죠. 빨간색 추세선. 요 라인이 20만 원서부터였고요. 80%는 전부 다 매도를 하시고 20% 자율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 이유가 매도의 이유가 과거 고점 라인들을 연결하면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그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온 그 지지선을 현재 찍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도 조정이 한번 나온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빨간색 추세 지지선을 한번 매수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만 6,100원 라인이고요. 17만 6천 원 라인이고요. 저 라인이 오면 한번 매수 공략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는 반등 추세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 다시금 삼성전자 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차트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가 잘 가는데 네, 네. 2차 전지는 그거를 좀 못 따라가는 아쉬운 부분. 오늘은 또 반발 매수 유입 때문에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2차 전지도 네. 이게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세력들이 여기를 또 계속 지지를 하고 위에 있는 저항선에선 계속 블로킹하는 그 라인들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세력들 저한테 딱 걸렸죠. 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에코프로 제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어때요? 반등이 나왔죠. 자, 그 라인들을 또 찍으면서 어때요? 또 반등이 나왔죠. 마찬가지 또 찍으면서 계속 반등이 나온 그 지지선들을 여기 세력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로 크게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더 이상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오늘 계속 찍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200 선물 지수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한번 오늘 저점 라인, 요 라인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8만 원 이하에서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 지지선에서 매수를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목표치는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 똑같이 저항 추세선 그으시면 수치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요 라인들을 일단은 그 1차, 2차 저항선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자, 뚫고 올라가면 13만 원까지 올라가신다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하방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에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라인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보이시죠?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요 라인들 연결된 라인을 한번 찍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다시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라인을 찍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는 위에 있는 저항선 찍을 때 제가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부 매도를 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그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수치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 위에 올라가면 43만 6,500원 정도가 되는데 자, 어제 장대 음봉을 오늘 다 감싸면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경우에 뚫을 가능성이 85.55%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47만 1,800원 라인을 찍게 될 거고요. 자,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물리셨던 분들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물리셨던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일단 위에 있는 저항선 뚫으라고 자, 기도를 하면서 위에 여기 있는 세력들도 한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기 위에를 뚫고 가지 않으면 어느 종목이 또 뚫고 올라가겠습니까? 요거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눌리는 확률보다는 상승의 여력이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차트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섹터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거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된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섹터 하면은 조선일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조선업종 지금 최근에 좀 고공행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까요? 네. 저는 일단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좀 주시하고 싶고요. 저 네. MRO 사업이 지금 20조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미군 같은 경우에 우리 MRO 사업에 들어오더라도 미군 구축함이나 이지스함은 맡기지 않아요. 자, 그럼 뭐를 맡기냐면 군수 지원함. 요런 함정은 이제 또 후방에서 창정비, 지원을 하는, 네. 창정비 그 사업은 맡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실력이 정말 좋다면 현재 지금 미국 조선업이 지금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기업에 MRO 사업을 맡겨서 우리가 미군 구축함이나 이지스함을 정비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기술을 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HD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지금 주시를 하면서 보여야 되는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마켓 위너에서 매수를 드렸던 그 라인이죠. 17만 3천 원에서 제가 매수를 드렸고요. 요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 추세선 밑에서 저항선을 삼다가 그 라인을 뚫고 올라선 지선 삼던 라인이 연결된 그 라인을 17만 3천 원에서 매수를 드렸고, 자, 1차 목표치를 제가 22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세력들이 제 방송을 봤는지 19만 5천 원 라인까지 찍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장 같은 경우에 21만 2천 원 라인서부터는 일단은 50%는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위에 있는 저항선이 딱 22만 2,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요 라인,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계속 연결된 그 라인이거든요. 이 추세선. 요 라인들을 한번 찍을 때는 50% 매도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인을 지금 깨고 내려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21만 5천 원 라인에서는 한번 매수를 보시더라도 이게 깨질 경우에는 M자형 차트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손절을 좀 짧게 거시고요. 위에 올라가면 일단 22만 5천 원을 뚫는지 확인하시고, 뚫게 된다면 좀 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전술로 대응을 하셔도 되는 그런 현대중공업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삼성중공업 차트도 한번 볼게요. 지금 조선업종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시고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요거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삼성중공업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계속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요 라인도 추세선이 연결된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 자, 이건 제가 11시 방송 신대가 방송에서 한번 매수를 드려서 9,6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20%, 이것도 20% 넘게 수익 중인데, 지금 따라가시는 분들이 요거를 보셔야 돼요. 위에 있는 12,000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따라 들어가기 보시다는 위에를 뚫고 올라가서 일봉이 하나 더 생긴 상황에서 12,000원을 지지를 하면 그때서야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자, 왜냐하면 여기 관리하는 세력들이 12,0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또한 또 추세 맨 밑에 있는 그 눌림목 지선에서 매수 잡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매수를 잡으시면 단타로밖에 접근을 못 하시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도 어쨌든 상단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단을 어디까지 찍고 내려올지에 대해서도 오늘도 차트를 통해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시장이 힘들어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파트너님께 네. 우리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시청자님들께서 힘낼 만한 그런 공략주를 잘 선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부담스럽나요? 아니요, 전혀 안 부담스럽고요. 네. 자, 이 종목을 오늘 어떤 아침까지만 종목이에요? 해도 네.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선물 지지선, 네. 코스피 200 지수 지지선 요 라인을 찍지 않고 있었을 때 제가 이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네. 그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 선물하고 이 코스피 200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니까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 BM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월 22일 날 네. 제가 공략주로 매수를 드린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20%가 넘게 올라갔다고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말씀을 드렸던 그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원래 제가 매수점을 가지고 나온 게 15만 2천 원이에요. 자, 이 15만 2천 원에 매수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더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더 안전하게 이 밑에 있는 연두색 지선을 드리자라고 해서 14만 7천 원으로 제가 다시 가격을 조정을 했는데 그 지선, 코스피 200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면서 같이 반등이 나오겠습니다. 자, 역시나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라인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매수가는 혹시나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매수가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14만 7천 원. 좀 안전하게 좀 잡았습니다. 밑에는 연두색 지지선이고요. 목표치는 위에 있는 18만 7천 원입니다. 자, 위에 있는 18만 7천 원은 이 파란색 저항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13만 4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경우 요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다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W자로 반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 W자를 그릴 경우에 위에는 이 파란색 저항선은 이제는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들 보시고 목표치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8만 2천 원 라인 목표치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지지선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 전반적으로 해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에코프로 BM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 중 하나인 HB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줄임말입니다. CPU나 GPU가 연산을 담당하는 공장, 메모리를 일종의 데이터 창고라고 한다면 대역폭은 창고로 들어오는 도로의 너비입니다. 도로가 넓다면 한 번에 지나다닐 수 있는 자동차 수가 많겠죠?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 빨리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HBM은 넓은 대역폭을 가진 메모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HBM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메모리는 평평하게 배치되는 반면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메모리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HBM은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매우 가깝게 배치해 데이터 전송 거리를 줄이기 때문에 전력 효율 또한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HBM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대표적으로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에 많이 쓰입니다. 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빠른 연산을 위한 HBM 메모리 반도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AI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의 처리와 저장이 가능한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될 HBM 기대되시죠? 지금까지 HBM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더 쉽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들어가기 전에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경기 부양책 추가적으로 뭔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지 않고 어제 그러면서 하락 출발했다가 상해 종합지수는 반등하면서 마감을 성공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 마감했고요. 오늘도 홍콩 항생지수는 0.4%대 하락세,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는 어느 정도 선방하고 하락을 멈추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는 여전히 오늘도 0.45%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주변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따라서 1% 넘게 상승 출발을 했고 대만 가권도 1.2%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부담이 TSMC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만은 하락하면서 출발했고 일본은 일단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낙폭을 0.2%대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또 고려아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고려아연 이야기.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 권소연 센터장과 역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저희 한 번 더 고려아연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선에 너무 집중하고 있느라 이 고려아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장내에서 MBK가 지분 장내 매수를 더 했어요. 어제 이야기였죠. 이러면서 주가가 또 출렁거리는 모습인데 그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 일단 사실 고려아연 이제는 그만해야지 했는데 어제 또 공시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매입을 위해서 설립한 SPC죠.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 지분을 1.36%를 더 확보했다라고 어제 공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28만여 주를 이제 장내에서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지난달 18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매수한 지분인 건데 주당 취득 단가를 보니까 82만 원대에서 133만 원대까지 조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네네. 있었습니다. 이게 MBK하고 영풍의 공개 매수가 끝난 게 지난달 14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나흘 있다가 바로 이제 장내 매수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끝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23일까지였으니까 23일까지죠. 이제 초반에는 만약에 장내 매수에서 주가가 오르면 좀 이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응하는 그러니까 그 자사주 매입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으니까 조금 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일 날 2만 주, 21일 5만 주 이렇게 약간 이틀 딱 매수를 하다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매수 빈도를 굉장히 늘렸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거의 매일 장내에서 매수를 했던데 그래요? 그래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추가 지분 확보하는 데 쓴 돈이 2,921억 원 정도가 됐고 공개 매수에서 9,173억 원을 썼으니까 야. 지금 이제 지분 확보하는 데 총 1조 2천억 원 정도를 쓴 셈인 거예요. 그래서 고맙네요. MBK하고 영풍연합이 이제 공개 매수로 38.47% 확보를 네. 했고 거기에 더해서 1.36%까지 더하면 이제 39.83% 확보를 했는데 이건 이제 자사주 소각 후의 기준으로 보면 지분율이 44.19%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가반에 이제 근접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36%를 더 매수를 한 지분을 확보한 거면 이게 꽤 큰 비중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그렇죠. 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분 차이가 이러면 더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체스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5.69%고 이제 베인 캐피탈이 공개 매수를 산 게 1.41%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호 지분을 분류했던 대기업 지분이 18.37% 이걸 다 더했을 때 35.43%였고 그 기준으로 보면 지분 차이가 4.4% 포인트로 이제 커지는 건데 그쵸. 문제는 지금 우호 지분 이탈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제 우군으로 여겨졌던 한국투자증권이 한투, 네. 보유하고 있던 지분 0.8%를 전량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0.8%를 감안하면 지분 차이는 5% 이상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금융주주의 김남구 회장하고 최현범 회장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확실한 우군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그럼요. 있었는데 이 주가가 사실 장중에 한 154만 원 정도까지 너무 갔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차익 실현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현대차나 LG화학은 이제 사업적인 파트너,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에서 그쵸. 이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건 오너 간 친분 때문에 이걸 안 판다? 그쵸. 라고 하면 거기다 또 한국투자증권이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이 사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고려아연의 딜을 따올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 회사에 크게 플러스 그쵸, 되는 건 그쵸. 아니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도 이제 한국금융주주의 100% 자회사인 거잖아요. 한국투자증권이 이걸 팔지 않으면 한국금융주주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배임이네. 그렇죠. 라는 이제 이 문제 제기를
이제 당할 수 있기 돈 때문에 벌 수 있는데 안 버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최 회장이 보기에는 불안불안한 게 흔들리나요? 아니 현대차도? 고려은의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기타 비상임이사로 현대차의 기획조정실 본부장이 이제 고려은의 비상임이사로 있었거든요. 김우주라는 분인데 네네네. 이분이 고려은 이사회에 2번 연속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이 있어도 불참할 수는 있긴 한데 네. 이게 뭐 이제 시장에서의 해석은 이런 거죠. 현대차는 어쨌든 이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건데 이 대기업이 지금 고려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엮이기 싫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이사회가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도 이사들이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불참을 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현대차도 우호 지분이 아닐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또 다른 우군, 이제 한국타이어가 있었잖아요. 한국타이어, 예. 이제 자회사 한국 프리시전 웍스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뭐 사고 팔고 이러면서 주가가 워낙 올랐으니까 여기도 8억 원의 차익을 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도 좀 불안한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이제 우호 지분을 분류를 했던 지분들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뭐 그야말로 뭐 속된 말로 의리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방관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이게 뭐 150만 원, 155만 원까지 가면은 저희가 이 수익률을 보면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자본시장은 결국 네, 돈입니다. 그쵸. 네. 의리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이거는 이제 특히나 상장사 입장에서는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은 차익 실현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우군들이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분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러면 이제 최은범 회장 측이 이제 속이 탈 텐데. 자, 최은범 회장 여기다 더해서 엎친 데 덮치기 욕으로 유상증자 저희가 지난번에 네. 고려아연 얘기할 때 유상증자 한다라고 해서 이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결국엔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좀 이제 지난 얘기긴 한데 지난 6일이죠. 네네. 이제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고려안의 뭐 이제 항목을 보면 유상증자 추진 경위라든가 의사결정 과정, 뭐 주관사의 기업 실사 네. 경과. 뭐 청약 한도를 제한한 배경이 뭐냐, 공개매수 신고서와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넣어서 다시 제출하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공개매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2조 5천억 원의 이거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20%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을 하고 80%를 일반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하는 물량은 최은범 회장의 우호 지분일 수밖에 그렇겠죠. 없고 그리고 일반 공모를 할 때 유상증자 청약 한도를 특수한 계좌 포함해서 1인당 11만 주로 제한을 한 제한을 거는 했어요. 영풍과 MBK가 가져가는 건 싫어. 라고 이제 뭐 이 지분 확보를 좀 막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고 지금 주가가 그때 뭐 한 150만 원이 넘었었는데 주당 67만 원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공짜로 가져가라는 얘기였던 그쵸. 건데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와 지금 150만 원인 이 주식을 67만 원 준다는 거는 고려연 스스로가 이 회사의 가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쵸. 그럼 이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라서 주주들의 반발도 이제 거세졌고요. 일단 공개 매수를 하려고 돈을 빌리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가 됐는데 네. 저 유상증자를 할 때 이 명분을 내세운 게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한 거는 이제 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제 비판도 좀 많았고요. 결국은 경영권을 지키려고 빚내서 이 공개 매수를 했는데 돈 갚으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꼴이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금감원도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사실 정정 신고 요구를 하면서 금감원의 그때 이제 그 자본시장 회계 담당 부원장이 브리핑을 했었는데 저는 그 브리핑을 보면서 네. 굉장히 발언 수위가 세다. 이거는 고려연의 이제 최 회장 측이 좀 명심하고 들어라라고 약간 경고처럼 이제 들렸었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밸류업 이제 하면서 네네. 뭔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한국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해소해보겠다고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제 고려연 뭐 이런 네. 것도 지배구조 개선, 죄송합니다. 계산이 이슈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의 기대와 굉장히 어긋날 수 있어서 이제 당국으로서는 관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런 센 발언을 했고 어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도 네. 살짝 이 얘기가 어떤 나왔었어요. 얘기죠? 고려연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 기업 밸류업에 반하는 사례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국이 보는 이제 고려연의 유상증자권은 굉장히 심각한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거에 약간 역행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어쨌든 지금 본보기격으로 고려아연을 뭔가 다시 이 유상증자 제동을 걸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지배구조 개선이나 또 최근에 또 뭐 상법 개정안 이런 이야기들도 엮여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뭔가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회사들에게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더더더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려아연이 뭐 자초한 거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을. 자, 그렇다면은 일단 최현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 쪽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고려아연 쪽은. 그러면 이거 유상증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멈추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강행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비난 여론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금감원이 사실 이제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겠다라고 이제 그쪽도 예. 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강행하면 여기에 이제 금감원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고려인으로서도 그 부분 생각 안 할 수 그럼 이제 없기 다 때문에 뜯어보겠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내일 이사회를 열 계획인 걸로 예.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이사회를 열어서 유상증자 처리안을 의결하지 않겠냐라는 추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만일 고려인이 3개월 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상증자를 자동 포기되는 처리한 거죠. 것으로 이제 네. 간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보통 금감원이 뭐 한 2번 이상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라라는 압박을 그쵸.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제출을 했는데 이제 또 또 반려를 한다. 반려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압박에 가까운 말하는 거죠. 거로 봐야 되는데 당국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최 회장 측이 공개미수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미 유상증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일 수밖에 없고 그쵸. 공개미수 신고서도 허위 기재한 거일 수 그쵸. 있다. 네. 그럼 이건 약간 사법 리스크가 이제 더해지는 거라서 이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강행한다. 저는 간이 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강행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부메랑을 맞게 되는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공시 쪽에서도 뭔가 잘못들이 드러날 수 있고 뭔가 조금 더 조사가 들어가면 그런 여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성실 공시법인에도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 전에 살짝 오늘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가요? 오늘 실적 발표가 네, 실적 발표 났고 9시에 나왔어요. 그 공시상으로는 9시 20분부터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사실 네. 실적은 뭐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뭐 3조 2,070억 늘었어요. 원, 전년 동기 대비로 39.8% 증가인데 영업이익이 1,500억 원. 네. 그러니까 뭐 6.5% 정도 줄었는데 판매량은 늘어서 매출은 늘었는데 뭐 늘었는데. 금속 가격, 뭐 원달러 환율 하락 뭐 이런 걸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는 설명인데 부채 비율을 보니까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44.6%. 그러니까 1분기에 24%였으니까 이거보다는 이제 많이 쭉 이제 늘었네요. 늘어가는 네, 늘었네요. 우상향하는 추세고 순차익금 비율도 2.7%에서 8.5%로 늘었는데 여기에는 3분기 말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리츠에서 차입한 1조 원이라든가 하나은행, SC은행에서 빌린 1조 6,500억 원 포함이 안 된 수치예요. 아, 왜냐하면 이 차입 그러네요. 계약을 10월 달에 체결을 했거든요. 그쵸, 그쵸. 뭐 10월 2일, 뭐 10월 22일, 1일 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상증자를 못할 경우에는 4분기에 부채 비율은 확 올라갈 수밖에 실적,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재무적으로 확 나빠지는 재무성으로 거기 안 좋은 게 때문에 보이겠네요. 그런 부분을 아마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을 텐데 아직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하고 이제 유상증자 철회 계획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멘트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그냥 조금 있으면 이제 기사로 나오겠죠. 네, 아직까지는 뭐 컨퍼런스 콜의 기사는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것도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오는 그쪽 쪽.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뭐 분위기가 고려아연이 불리해지는 쪽으로 점점점 시소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고려아연 측이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이 점점 하나씩 줄어든다는 느낌인데 야, 그러면 결국에 또 마지막에 국민연금을 저희가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죠. 국민연금이 뭔가 확정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사실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좀 자충수가 된 느낌인데 그 전에도 사실 뭐 일단은 장 씨와 최 씨 일가가 경영권 분쟁이 이제 네.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끼어들어서 뭐 돈의 힘으로 자본력으로 어느 편을 드는 게 맞냐라는 약간 이제 비난 여론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적대적 M&A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영풍과 MBK 쪽의 시각이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최 회장 쪽의 동정론, 어쨌든 그러니까요. 최 씨가 오랫동안 고려연을 잘 경영을 해왔으니까 최 회장 측에 이제 그 편을 드는 식들이 좀 있었는데 유상증자 폭탄을 발표한 맞아요. 이후에는 그게 딱 여론이 전환점이 된 것 굉장히 같아요. 이제 싸늘해진 게 사실이고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간에 뭐 최 씨가 고려연을 경영을 잘 해왔는 거는 인정. 그쵸. 그런데 이제 최 회장 측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순간 고려연의 최 회장 측은 고려연이라는 아주 좋은 기업을
주주들이 주인인 기업이 아니라 본인 오너 거라고 일가가 갖고 생각하는구나. 있는 네. 기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는 면에서 굉장히 실망했을 것 그쵸.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쵸. 오너들이 이 기업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디스카운트의 큰 요인이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상증자라는 굉장히 큰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보면 그전에는 뭐 적대적 M&A에 대한 이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이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기업 지배구조랑 연결해 놓고 보면 유상증자 해결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MBK와 영풍이 이제 던진 화두를 그 명분은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이제 매개체가 되는 그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제 뭐 수채기회도 열려야 되고 뭐 일각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에 아마 이 안건을 조금 이제 자문을 구할 거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상증자라는 걸 의결한 고려연의 이사회를 의 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과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그 뒤로부터 뭐 여론도 그렇고 우군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충수가 뭐 확실했다는 게 일단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러면서 국민연금보다 조금 매도했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아직은 이제 국민연금이 지분 공시를 확실하지 하지 않고. 않았기 예. 때문에 지분이 어느 정도로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고려연 측 공개 매수가 끝난 후에 한 13거래일 동안 이제 각 네네. 투자 주체별로 이제 그 거래 현황을 보면 연기금이 626억 원어치를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1위 이후에 계속 8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였고 국민연금 포함해서 그쵸. 다른 연기금 다 들어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급이죠. 뭐 공개 매수에 응했더라도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국민연금도 이제 뭐 차익 실현 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도로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고려아연이 점점점 불리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권소영 센터장님 보시기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일단은 지분상으로 보면 이제 MBK하고 영풍이 승계를 잡은 건 확실한 네네. 상황이잖아요. 일단 지난 1일에 MBK하고 영풍이 이제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소집을 신청을 했고 네. 그 신문기일이 이제 27일로 결정이 음. 됐거든요. 그 신문기일이 끝나면 이제 준비서면제 비출하고 인용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주총 소집 이제 통지 기간 등을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주주들한테 뭐 언제 주총 네네. 열립니다 이것도 이제 배부해야 안내해야 되고 막 되고. 이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이제 올해 12월 말 혹은 이제 1월 중에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임시주총 소집에 응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냥 왜냐하면 받는다? 그렇죠. 법원이 만약에 그 영풍하고 MBK 쪽이 제기한 그 임시주총 허가 소집을 네. 인용을 하게 되면 영풍과 MBK 그쪽에서 임시주총일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아. 가장 빠른 날로 정하겠죠.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날. 근데 만약에 최 회장이 이사회 소집을 해서 임시주총을 허가할게, 뭐 임시주총을 할게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최 회장이 고를 수 있는 그걸 거예요. 받고 늦추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최 회장 아.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이제 아주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최 회장이 임시주총 소집에 응하면 뭐 보통은 이제 2달 내에 임시주총을 열어야 되는데 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시간을 벌어놓고 일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또 대해서 방법을 이제 고민을 짜내고. 좀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또 우군들을 좀 모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마도 그 최 회장이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임시주총에서 뭔가 또 결정이 날 중요한 분수령은 또 임시주총 연말이나 연초에 열릴 때 그런 내용들이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점점 좀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현상 잘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있을 때 권소연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좋게 분석해 주시고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한미 동맹 상징은 조선업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집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죠.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뭐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MRO라고 해서 유지, 보수, 정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자국 제조 선박을 운항할 수 있게 한 존스법으로 조선업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이 조선 인프라가 쇠퇴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 굴기를 제압하고요.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신뢰할 만한 경제 안보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해군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도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K조선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조선사 중에 가장 먼저 미국 해군을 대상으로 MRO 사업을 따낸 곳은 하나오션입니다. 앞서 6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기도 했죠. 하나오션은 연간 약 2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MRO 사업의 선두주자로 미국 해군 사업 수주 기회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미 하나오션은 국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거뒀는데요. 이 수익성 높은 선박 수주 일감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 MRO 사업 파트너라는 위상이 더해져 트럼프 2.0 시대 최대 수혜주로 꼽힙니다. 진격의 K조선, 이지혜 뷰가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골프 사랑, 골프 외교의 대비, 피트 제2의 백악관 마러라고 리조트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노컷 뉴스에서 취재를 갔는데 그 빼빼로데이 전전날이죠. 그 노원구의 태릉 그 선수촌 있잖아요. 그 옆에 체력단련장, 그 태릉 CC 컨트리 클럽에 그 뭔가 그 수상한 장면들이 포착됐죠. 이게 뭐 사실 그 잠깐 갔다 왔다기에는 그 전에 경찰의 통제도 있었고요. 이 주변이 굉장히 막히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이걸 두고 지금 그 대국민 사과 이후에 바로 이제 이틀 후에 이제 갔다는 거에 정말 그냥 단순히 놀러 갔다는 거를 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뭐 트럼프랑 골프 외교에 대비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그 트럼프는 골프를 그래도 주기적으로 꾸준히 쳐왔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많이 쳐왔죠.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쉼을 가져서 뭐 스코틀랜드 그 리조트도 몇 번 못 가고 골프를 그리워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야구 매니아로 알려져 있고 시타도 했었고요. 골프채를 잡아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만약에 골프 외교, 그러니까 외교를 하면 무조건 이제 골프를 치게 되어 있어요,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뭐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저기 아예 뭐 휘두른 적이 없어 버리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지금 외교를 대비해서 쳤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시점 때문에 또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뭐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죠. 지금 트럼프랑 또 외교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여전히 시끄럽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취재를 하다가 이제 그 경호처 소속 직원이 이걸 발견하고 이제 그 취재진한테 경호상의 이유로 취재를 중단해달라 해서 공식 요청에 따라 취재는 중단했고 그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이제 그 언론에 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사진 말고도 지금 뭐 경찰이 통제하는 사진이라던가 이런 사진들이 뭐 여러 장 나와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골프채를 잡았기 때문에 뭐 데뷔할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뭐 여러 번 몇 번 쳤었다. 뭐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9월, 10월 달. 일단 트럼프는 골프를 워낙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교를 한다고 하면 사실 골프를 어느 정도 치면서 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그 리도라는 것이 있는데 트럼프 재단이 또 계속해서 골프 리조트를 세우고 있어요. 그 어페어런스인가요? 그 지금 그 트럼프가 예전에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 제목이었기도 하고 이번에 또 영화가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뭐 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왜냐면 그게 너무 자기의 어떤 젊은 시절에 굉장히 적나라한 그 치부까지 다 드러내는 영화거든요. 그 캡틴 솔저로 나왔던 배우가 트럼프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데 누구도 그 사람을 보고 캡틴 솔저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너무 이미지를 완전히 변신해서 정말 트럼프같이 얼굴을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도 보면은 결국에 트럼프가 이 그 재벌이 되기까지 뭐 호텔을 인수하고 리조트를 인수하고 무슨 골프클럽을 인수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인간의 그 최초의 모습 젊을 때 그 시절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그 자리를 한번 길을 잡고 난 뒤에는 정말 거침없이 인수를 하면서 재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트럼프 재단의 역할이 컸었죠. 트럼프 재단이 뭐 골프장, 호텔, 뭐 주거단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지으면서 뭐 그 뒤에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변호사의 악마의 변호사의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뭐 제도니 이런 거 규제 법 이런 것도 그 해당 그 뭐 의원이라던가 그 관공서 직원들의 어떤 뒷 조사를 해가지고 다 탈탈 털어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거의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감독은 그게 너무 리얼리티라 흥분하는 거 보니 정말 사실적으로 내가 잘 썼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진정한 내용은 그 당사자들끼리만 알겠죠. 어쨌든 간에 그때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트럼프 재단이 그 사업을 확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뭐 미국, 뭐 다 있어요. 미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두바이, 오만, 인도네시아. 각국의 골프 코스가 다 있습니다. 이걸 트럼프 재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지금 당선인이 소유한 재단이에요. 거기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게 베트남 북부 흥앤성에 골프 리조트가 있는데 이거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요거 있는 거 지금 있는 거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있는 이 리도 골프 리조트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지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베트남 국가주석 토람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프로젝트가 2조 원 규모입니다. 골프장, 호텔,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54홀로 구성될 예정이랍니다. 트럼프 재단 시설 중에 지금까지 중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지을 것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트럼프 재단이 아까 1971년에 트럼프가 인수했거든요. 그 뒤에 정말 빠른 속도로 지금 그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있는 이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리도 이것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화려하고 이것보다도 더욱더 화려하고 큰 규모로 지금 베트남에 지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트럼프 4년 이내에 지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마러라고 뭐 푸틴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푸틴이 뭐 마러라고에 묵어가지고 그때 뭐 많이 얘기를 나눠가지고 내가 몇 마디 하면은 뭐 다 된다. 근데 뭐 지금 통화한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또 보도가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마러라고 리조트를 무조건 갑니다. 이번에 대선 개표 결과를 시청한 것도 마러라고 리조트의 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트럼프 말로는 워싱턴은 촌스러워서 솔직히 나는 마러라고 리조트가 더 좋다. 언론에서는 제2의 백악관이라고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워싱턴이 촌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타워에 있는 그 굉장히 럭셔리한 공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부인도 그래요. 누구는 그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화려하게 지낼 수 있는데 지금 거기 워싱턴의 그 초라한 곳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싫어하고 있다. 뭐 그런 밈도 돌던데 마음은 본인만이 알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워싱턴보다는 훨씬 화려한 것이 많죠. 마러라고도 갖고 있고 트럼프 타워도 있으니까요. 마러라고가 이제 스페인어로 바다에서 호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시리얼 회사 포스트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동서식품이 그 전개하고 있는데 상속자 마저리 메리웨더가 1927년에 건설한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항상 여기서 휴양을 보내고 트럼프가 따뜻한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플로리다 쪽에 있는 남부 해안 쪽에 있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트럼프 가족 소유 부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마러라고 리조트가 여기 있습니다. 소유 부지는 여기 이렇게 3개네요. 하나, 둘, 셋. 위성 사진인 것 같은데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러라고 리조트에 지금 굉장히 경비 병력들이 그 배치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경호 차량도 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현대차 얘기가 나온 게, 그 사진은 이제 없는데 로봇개가 있어요. 로봇개가 있는데 거기 등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쓰다듬지 말라고 써 있답니다. 근데 그 로봇개가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소프트뱅크도 지분을 갖고 있죠. 소프트뱅크한테 산 거니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개였습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개가 지금 저 마로라고 별정 주변을 지키고 있는 경호 인력으로 투입이 되어 있다. 쓰다듬지 말라고 되어 있답니다. 개니까. 그래서 지금 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이 3명이 개표 결과를 시청하고 있던 이것이 바로 마러라고 리조트였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CEO고요. 이번에 뭐 정찬성 선수가 이번에 뭐 우리나라에서 뭐 행사한다는데 데이나 화이터가 온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있고요. 머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셋이 나란히 앉아서 이게 딱 의미하는 바가 크죠. 트럼프 바로 옆에 있는 자가 가장 실세들입니다. 지금 이 2명이 가장 실세임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 2명이 가장 실세임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러라고 리조트에 모여서 이 개표 결과를 함께 지켜봤던 이 3인방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골프 외교가 왜 중요한지는 아베가 지금 뭐 총격으로 사망을 했지만 아베가 총리 시절에 굉장히 돈독한 그 미일 관계를 형성했거든요. 근데 골프를 거의 하루 종일 쳤습니다. 뉴스에 계속 지칠 때까지 쳤어요. 그래서 이 표정에서부터 드러나죠. 너무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골프를 좀 자기에 맞게 쳐주고 좀 웬만큼 자기랑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얼굴에도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둘이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태릉에서 미리 연습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뭐 도널드 트럼프를 약간 좀 이상한 뭐 괴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당층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의 어떤 이미지를 깨준 게 가족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렉스 프리드만이라던가 아니면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한 게 컸다고 했죠. 그렇게 출연해갖고 무편집으로 오줌도 안 쌌다고 로건이 말했잖아요. 들어올 때도 트럼프는 오줌을 안 쌌고 도중에도 오줌을 싸러 안 나왔고 끝나고 나서도 오줌 안 싸고 집에 갔다 이랬잖아요. 3시간 무편집본으로. 그렇죠? 근데 해리스는 우리에게 편집권을 달라. 그리고 녹화는 1시간만 하겠다. 이래버리니까 벌써 대중들의 반응은 야, 쟤 왜 저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해리스 보고. 그래서 지금 이 손녀가 맞손녀인데 카이 메디슨 트럼프 고교 시절에도 골프팀이었고 대학도 골프로 갔습니다. 근데 뒤로 가보면은 2016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어린 이 아이가 커서 이제 17세, 18세가 돼서 이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위스콘신주에서 7월 18일 날 미러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할아버지의 평소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흰 드레스를 입고 골프 칠 때랑은 다른 모습으로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무당층 입장에서는 이 손녀를 보고 트럼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바꾼 사람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자, 그리고 이건 트럼프가 텀베리 스코틀랜드에 소유한 이 아름다운 골프장이죠. 여기 오랜만에 갔다고 그때 감격했던 그 골프장이고요. 리디아고를 만났던 곳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프 관련주를 찾아봐야겠죠. 아큐시네트. 이 지금 티커도 골프예요. GOLFF입니다. 아큐시네트 홀딩스인데 자, 일봉에서 지금 갭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도 장기적인 상승세죠. 미국은 50과 200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한 게 50이고 이 옅은 게 200이죠. 주봉이니까 이게 50주선, 200주선인데 50주선에 적당히 가면은 거기서 반등하는 어떤 규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월봉도 볼까요? 뭐 미국은 죄다 신고가인데 이것도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냥 계속 오르죠. 2017년도부터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7년째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등락이 있을지언정 규칙을 가지고 오르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월봉이니까 50개월 선은 너무 멀죠.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한 것들은 50개월 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라색
여기 20개월 선이 그려져 있죠. 20개월 선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20개월 선에 정확히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밑으로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50개월 선의 지지는 항상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아쿠시네트 홀딩스 굉장히 추세가 좋다. 미국의 어떤 골프 붐이 다시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와볼까요? 바로 아큐시네트 홀딩스를 소유한 대주주가 휠라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자, 휠라홀딩스 일봉 차트. 일단 주봉 정도까지 보죠. 일봉으로는 판단이 어렵죠. 자, 근데 주봉도 그냥 제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휠라홀딩스의 지금 매출 비중이 거의 80%가 아큐시네트 홀딩스에서 나와요. 근데 아큐시네트 홀딩스는 저렇게 신고가를 달리는데 왜 휠라홀딩스에게 반응이 안 될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약점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휠라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휠라가 중국에서 안타스포츠랑 협력해서 굉장히 고급 브랜드로 인식은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FNF도 고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휠라 코리아든 뭐 FNF든 아무리 이탈리아 브랜드니 뭐니 미국 MLB니 속여도 결국 한국 기업이란 걸 안 이상 그렇죠? 보복이 들어오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휠라홀딩스의 본업이 안 좋아도 매출 비중의 80%가 아큐시네트 홀딩스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월봉을 볼까요? 이거 보세요. 아큐시네트 홀딩스가 매출 비중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바짝 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있다는 약점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본업이 휠라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런닝화 시장에서 아식스나 리복 같은 게 살아나고 있는데 거기에 리복 여기는 지금 휠라는 편입을 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런닝화 시장 돌풍에도 편입을 못하고 있고 아큐시네트 홀딩스를 80%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아큐시네트 홀딩스가 계속해서 친다면 매출 비중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휠라홀딩스와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질 테니까 뭐 이것도 후발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면 2022년 고점 이 정도 6만 원에서 7만 원 라인까지는 슈팅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도 하다는 것은 저기를 해야겠죠. 너무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연동이 바로 안 되니까요. 자,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이번 당선되기 전에 홀인원을 했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홀인원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혹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홀인원이 역시 행운을 불러온 상징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골프도 홀인원, 대선도 홀인원. 팡이야. 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과 함께 이 부분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그냥 미국 증시 너무 부럽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요즘 네. 하루하루예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미국 증시 될까요? 오르는 것보다 네. 제가 운영하는 쪽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운영하는 수익률이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네.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좀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뭐 투자 포트폴리오 갖고도 수익률이 그만큼 날지 오늘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뭐
네, 미국 질문하시죠. 증시가 이제 네. 강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본부장님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레드 스윕이라고 해서 뭐 미국의 백악관이나 이제 상하 의원 모두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요 긍정적인 요소가 이제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네. 그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추석 전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네. 현금 소진을 다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대선이 있기 전에 현금 소진 만약에 못 하셨으면 현금 소진을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추석 전후로서 미국 증시의 오름폭이 뭐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 좀 집중 투자를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해왔던 이 AI 관련된 투자를 하셨으면 네, 뭐 거의 한 몇 년 수익률 날 것이 거의 2달 만에 났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여기 테이블 나오는 게 이제 레드 스윕, 그러니까 대통령, 상원, 하원 다 지금 공화당이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트럼프화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뭡니까? 예. 아메리카 온리. 네. 예, 미국만을 우선주의? 위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들이 미국 기업들과 미국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변화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하원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책을 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미국 증시 흐름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한 주 동안만 뭐 오름폭을 보시면 S&P 500이 거의 뭐 5%, 예, 나스닥은 6% 가까이 예, 한 주의 움직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러셀 2000이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예, 한 주 만에 8% 오르면서 연초 대비해서 18%,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한 주 만에 올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장은 앞으로의 어떤 미국 경제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대선 있는 날 그 다음 날에 시장이 오르면은요, 그 다음에 2주 동안 예, 상당히 오름폭이 높았다. 지금 통상이요? 예. 보시면 이제 진한 그 파란색이 당일 다음 날이고요. 당선 다음 날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파란색 선 전체가 이제 2주 동안 오름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보시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뭐 최대 2주 정도는 계속 오를 수 있을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길게 봤었을 때 보통 이제 대선이 일어나고 나면 대선 결과가 있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취임식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년 2월입니다. 계속 상승 추세를 과거의 역사상 보여주죠. 예, 지금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물론 변동성이 좀 심했지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내년 2월까지 지수가 뭐 저 차트로 보면은 최소 5%는 더 올라줄 수 있다. 예. 예, 뭐 이런 모습인 것이고요.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2월부터 내년 뭐 6월 달까지 어떤 일정 부분에 좀 숨고르기, 쉬어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1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또 굉장히 강한 장이 내년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예, 요게 지금 이제 현재 전체 과거의 평균치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팔지 말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정치적인 요소도 있지만 펀더멘탈이 중요한데, 지금 3분기 실적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예상치보다 계속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도 2025년에 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올해도 9%나 증가를 하는데 내년에는 또 15%나 증가를 한답니다. 15%.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지만 여전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이익이 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트럼프 랠리를 나는 못 누렸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데이터로 좀 방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류 본부장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고, 투자 심리가 참 무섭잖아요. 그런 네. 거 봤을 때 미국에 대한 강한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반영이 돼 있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왜 2, 4분기, 3, 4분기가 굉장히 좋았냐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았어요. 2, 4분기의 GDP 성장률 뭐 거의 3%대, 또 3, 4분기의 경제 성장률 2.8%대. 근데 그 2.8%가 그 전에 1년 전에 또 2점 몇 프로 거의 3% 가까이 오른 거에 또 2.8%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베이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을 한다.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3분기,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또 4, 4분기에 대한 숫자도 여기 나와 있듯이 아틀란타 페드의 전망치는 2.5%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숫자에 또 2.5%입니다. 여기에 뉴욕 페드는 조금 낮은데요. 그래도 2%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골디락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고용시장이 좀 식고 있지만 계속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상승할 수 있겠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확대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됐어요. 저 숫자를 보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저거는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거나 아니면 해소가 됐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전체의 은행권의 예대율이 겨우 70%대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110%입니다. 근데 미국은 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제 미 연준도 있고 또 트럼프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대출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지금 현재 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3%대 중반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앞으로 1년, 2년 10%대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2%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미국은 계속 유지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소 2%대니까 좀 부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는 겹쳐 있겠지만 북장을 자꾸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미국 시장에 먹을거리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고요. 트럼프 2.0 시대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대방출해 주십시오, 노하우를. 예. 네, 뭐 지금 계속해서 1년 반, 2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네. 연초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채권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리가 쉽게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쉽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 안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금리가 10%에서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럼 채권 사도 되죠. 예. 왜냐하면 연수익률 10%가 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의 10년 국채 금리가 4%대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4%의 수익밖에 못 내는 겁니다. 4%의 수익 가지고는 인플레이션 2% 시대에 만족하기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식 쪽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왜 미국이 대단하냐면, 저기 보시면은 이제 이 정부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좀 높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노란색 선을 보시면은 저게 그 비금융 회사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부채를 순이익 대비에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졌죠. 2000년도 닷컴 버블 터지기 때는 엄청나게 높았다가 지금 이제 500%대로 확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채를 5년만 돈을 벌면 다 갚는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저 차트가 뭐냐면 애플의 10년 10년 채권 금리와 국채 금리의 차이 0이다. 무슨 얘기냐? 미국의 애플은 미국 국채보다도 차이가 더 없네요. 매력이 있을 정도까지 본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정말 부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죠. 미국의 지금 개인들이 얼마나 주식을 들고 가고 계속 투자를 하는지를 보시면 지금 역대 최고치인 거의 50%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파란색 선인데요. 저게 계속 보면 차트상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요. 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부채를 보시고 현금을 보시면 약 20% 미만이거든요. 10에서 15%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저 숫자가 10%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까지 전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주식 비중을 왜냐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애플 같은 기업, 뭐 엔비디아 등등 이런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낮고 펀더멘탈은 좋고 수익성은 좋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맞아요. 예. 단 한 가지.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시면서 그러면 왜 금은 자꾸 주가가 가격이 올라가느냐. 예. 지금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펀더멘탈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거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발 영향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금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왜? 중국의 펀더멘탈이 워낙 지금 안 좋아서.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지 어떤 미국의 어떤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중국 쪽의 수요로 인해서. 그래서 예. 지금은 금보다는 여전히 미국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야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I 산업 때문에 포트폴리오 수익이 커졌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수익률이 높은 산업군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일단 AI 산업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맞아요. 거의 뭐 저는 지금 AI 산업에 거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3분의 2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 오랜만에 1995년에서 2000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인터넷 사이클,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하던 그런 구간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지금 이 AI 사이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보시면 저렇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갔던 95년부터 2000년, 이게 다시 한번 리피트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했던 것이 지금 이 AI가 들어오면서 급격한 상승을 연간 2.4%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GDP 성장률이 2% 정도가 나온다라고 치면 절반 이상, 높게는 거의 3분의 2까지도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GDP 성장률을 이끌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국가별로 놓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지금 전체 시가총액 전 세계로 따지면 50%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건 뭐라고 돼 있죠? 전체의 75%를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투자하자. 거의 뭐 대형 기술주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과거에 구소련이 망하기 전에 미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65%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이 50%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65%까지 가려면 미국 증시만 50% 오르면 돼요. 미국 증시만 50% 오르면 네, 다른 국가들은 하나도 안 오르고. 근데 지금 미국만이 이 AI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다. 하긴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시면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이 10년짜리였고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중간에 2009년 저게 IoT 사이클입니다. 인터넷 온 띵. 예, 그게 11년짜리입니다. 지금 이제 AI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아주 옛날 시작부터 계산했을 때 이제 겨우 4년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저게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이쪽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업종에 있어서 정말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부분이 이건데,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국 AI와 연결되어 있는 IT 업종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60%, 거의 3분의 2를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전기차나 뭐 전기차 부품, 뭐 신재생 에너지, 로봇 산업 또는 뭐 그 우주 항공 등등 이게 다 AI와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 업종들 그리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까지 더해서 그냥 전체 포트폴리오 80% 투자하자. 80%로 주식 비중 늘리고 가치주를 자꾸 보시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 아니다. 지금은 다시 또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좀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뭐 요즘 뭐 미국 증시 불장이고 종목들도 워낙 크게 가파르게 올라서 국내 시장하고 약간 비교는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뭘 고를까 하면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막 마음이 가는 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대부분 그런 마음이 좀 되는 거죠. 그렇죠. 공화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비싸긴 하거든요. 네, 전체 그래서 시장 약간 자체. 머뭇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성장이 둔화했고 성장이 없다면은 이게 비싼데 그게 아니라 아까 EPS가 내년도에 15% 는다. 여기에 이제 AI 산업이 들어온다. AI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라고 다 물어보면요. 연간 40에서 50%입니다. 그것도 내년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까지. 계속해서 2028년까지 네. 연간 40에서 50%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그 트럼프와 해리스의 수혜 업종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다들 막 이거냐 저거냐 많이 얘기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AI예요. 그래서 이 산업만큼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부양할 거다. 여기에 또 아까 사진이 올라왔던데 예. 트럼프와 같이 그 개표를 보고 있던 일론 머스크.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전형적인 AI 산업의 예. 어쨌든 선두주자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이 정책을 펴면서 미국의 AI 산업을 전략화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미국의 어떤 부를 가져다 줄지는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미국 쪽에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이나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안타까운 부분은 만약에 이 트럼프가 관세를 60% 중국 때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10% 20% 때리면 이 관세가 지금 3.1%에서 거의 뭐 17%로 폭등한다. 네, 공약대로 하면. 예,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공장이 있고 또 미국 쪽과의 연관성을 높여가고 또 트럼프 정권과의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했었을 때 충분히 우리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핵심은 미국의 AI 산업과 미국의 AI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갸우뚱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확실하다라는 데에 투자를 해야지 리스크가 주는데 그 대표적인 게 AI 산업이다.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쪽으로 투심이 앞으로도 쏠릴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자, 그럼 미국 대선 영향에 따라서 국내 수혜주는 잘 못 따라가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먹을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얘기를 꺼리는 부분이 제가 뭐 레커멘데이션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지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어쨌든 간에 미국의 소비 시장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AI 시장이 좋을 거고 AI와 연결되어 있는 AI 소프트웨어 시장도 좋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업종, 기업 뭐 등등. 그래서 뭐 최근에 보니까 또 우주항공, 그죠? 네. 로켓랩이라든지 스페이스X에 뭔가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뭐 탄력이 좀 생겼던 것 같고 또 테슬라의 전기차가 계속 뭐 활성화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배터리 넣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또 뭐 반도체 당연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인프라를 까는 거를 하고 있으면 SK 하이닉스 또 뭐 호플리 예, 삼성전자도 HBM을 납품하는 그런 계기가 나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져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네. 쉽지는 않습니다. 참 요즘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오히려 중국을 쫓아가지 미국을 쫓아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예, 뭐, 오늘도 신저가 기록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종목을 골라보자면 미국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한국 증시가 트럼프 트레이드 랠리 수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오늘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어찌됐건 지금 증시 지수로는 봤을 때 금투세 효과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국 경제가 뭐 심각한 가계부채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거에 주안을 보면서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이거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꾸 그 섣부른 기대는 만들지 마십시오. 즉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절상이 될 가능성 또는 또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급격하게 더 떨어질 가능성.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부동산 투자를 늘리신다든지 뭐 그 원화 관련돼서 원화 절상 관련주를 산다든지 네. 채권 금리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면서 채권을 산다든지 예. 이런 전략은 좀 될 수 있으면 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했는데 중국 시장과 중국의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관성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글쎄요, 저희는 앞으로 달러가 계속 절하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환율이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또 우리나라의 금리가 추가로 떨어지기보다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대한 가능한 만큼 달러 자산을 확보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하는 글로벌 경제 이슈, 데이터 이런 분석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세, 트렌드 이런 거를 따라가고 보다 확신이 있는 섹터에 차라리 집중해서 투자하자. 그리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전략 잘 참고해서 투자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가 자주 모셔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 대담한 대담 시간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한때 2,5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코스닥도 700 초반까지 내려왔고 환율은 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답답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한데 어제 제가 오늘 시장을 보다가 재밌는 리포트를 하나 발견을 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한국 주식 초특가 세일 중이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참 많아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달튼 인베스트먼트라는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가 이런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시장, 한국만 내림세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달튼 인베스트먼트가 한국 금투세 폐지 다음은 상법 개정일까라는 제목의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deeply discounted, 초특가 세일 중이다.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왔는데 아시아 시장에서도 유독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태다. 한국 기업들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이제 적극적인 주주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달튼 인베스트 같은 행동주의 펀드들의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액 주주들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달튼 인베스트먼트는요. 최근에 얼마 전이었죠. 콜마홀딩스의 지분을 매입하기도 했죠. 매수를 하면서 이 콜마홀딩스의 경영권,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행동을 하고 지분을 매입하는 그런 달튼 인베스트먼트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 브리핑 내용을 더 살펴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상법 개정안 기대감을 달튼 인베스트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얼마 전에 금투세가 폐지됐고 이제는 상법 개정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을 지금 주 포인트로 하고 있느냐. 이 회사의 이사들에게 충실 의무를 회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도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도 상법 개정안 필요하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회 과반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법 개정안, 주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익을 실현해라라는 이런 요구가 더 강해진다면 우리 시장이 뭔가 체질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투자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굉장히 싼 한국 주식이다라는 것이 달튼 인베스트의 논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 달튼 인베스트의 리포트를 보면서 밑에 댓글 달린 개인 투자자들의 심정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굉장히 우리 시장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만만한가? 우리 시장 그렇게 쉽지 않은데 라는 자조 섞인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개미를 또 유인한다. 그런 식의 리포트였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돌턴 인베스트도 국장에 물렸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세일이면은 너희들이 좀 사, 우리는 미국 주식 살 테니까 국내 주식 좀 많이 사서 끌어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자, 이것 때 뼈 아팠는데 싸다고 들어왔다가 뻥튀기 상장, 맘대로 유상증자, 분할 상장, 직거래 배당금 이러다가 이리저리 붙였다가 하다가 놀라서 달튼 인베스트먼트도 나가지 않을까라는 자조 섞인 댓글도 있었고요. 다음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얼마 전에 유상증자 배신감 느꼈다. 이거 보면 상법 개정안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그런 주장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가 싫으면 상장하지 말라라는 그런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행동주의, 이런 외국계 펀드가 국내에 좀 들여와야 된다.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순환 출자에 의한 재벌 시스템이 문제고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왜곡시킨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회장들, 대기업 회장들이 눈치 좀 보게 해달라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경영권에 대한 위협, 이 상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 기업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하더라도 기업 경영권 보호와 소송 남발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법 개정안과 우리나라 증시의 현 상황을 함께 댓글로 반영을 해봤는데 우리 증시 분명한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 증시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댓글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과도기를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2,500선이 이탈되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어제 시장의 색깔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 투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